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가족이란 존재와는 행복도 기쁨도 슬픔과 미움도 모두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만큼 미운 정 고운 정 잔뜩 들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곤 하죠. 저 또한 비록 틀어지는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남들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들의 본성을 알게 됐죠. 그런 그들보다 앞으로 훨씬 잘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성인이 된 전 그 지방에 국립대를 다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저희 지방으로 내려와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던 한 살 많은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죠. 소개팅을 한 건 아니고 대학생들이 많이 나가던 봉사활동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편이 제게 반했다며 절 졸졸 쫓아다녔어요. 제가 썩 예쁘거나 한 얼굴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잘 웃던 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남편도 어렸기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잘났고 못났고 하는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어떡해? 어린 만큼 열렬한 연애를 했던 우린 연애 2년 만에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막 졸업 후 취업을 했던 나이 24살, 남편이 아직 한의대생이었던 25살에 그만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말자던 남편의 부탁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면서도 쉽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선 크게 반대를 했었어요. 너 이제 24이야.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나이에 네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금이어오기야 키웠는데. 하지만 이미 모성애가 생겼던 전 뱃속의 아이를 꼭 지키고 싶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 애를 썼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요.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결국 친정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우린 어렵게 아이를 지켜내며 결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결혼은 초반엔 제게 참 험난했습니다. 전 이듬해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출산했지만 남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에 3년간의 공보위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요. 남편은 자주 집에 올 수 없었기에 저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아들을 키웠죠. 설상가상 큰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심하지 못했는지 둘째 아들까지 생기더군요. 그랬기에 저는 남편이 공보위 생활을 하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으, 으, 성태야, 병원 다 왔어. 어?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빨리 좀 부탁드려요. 아이고, 애가 아픈가 봐요. 배가 남사만한 임산부가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 남편분은 없으세요?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던 큰애를 안고 만삭의 몸으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도, 갑자기 온 때이른 진통에 작은 아들을 급히 낳게 됐을 때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둘째를 낳을 땐 연락을 받은 친정 부모님과 근처 다른 도시에서 자취를 하던 남동생이, 또 서울에서 시부모님도 달려와 주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남편이 옆에 없었으니 참 서러웠었죠.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많이 미안해했어요. 혼자 많이 힘들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하고 애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고생은 당신 혼자만 시키고 있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 생활만 끝나면 당신한테 진짜 잘하면서 살게. 전 언젠가 남편과 온전히 함께할 날만 기다리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고 악자까지 버텼습니다. 당시 남편이 벌던 공보위 월급으론 생활이 조금 빠듯했기에
전 친정 부모님께 애들을 맡기고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다녔어요. 처음엔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걸 안 친정 부모님이 절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린애들을 어디로 보내게? 우리가 봐줄 테니까 어린이집 그만 알아봐. 제가 고집한 결혼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건만 부모님은 그런절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저는 조금의 수고비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벼룩의 간을 어떻게 떼어 먹겠냐며 오히려 한 번씩 제게 돈을 보태주곤 하셨죠. 당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던 시부모님은 집도 멀고 형편도 어려워 절 도와줄 수 없던 걸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시부모님께 서운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친정 부모님께 많이 죄송할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항상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항상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일에 계속 죄송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고생이 많다는 말로 남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 남편은 드디어 공보이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축하의 선물처럼 제 뱃속에 막내딸이 생겼죠.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조건도 좋고 앞으로 한의원을 개원할 때도 훨씬 좋을 거라며 남편이 서울의 한 한의원에 페이닥터 자리를 구했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해 새로운 시작을 한 저희 가족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귀여운 딸도 태어나고 저는 딸의 첫돌 이후 고향에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새 직장도 구했죠. 그리고 지방에 살 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과도 전보단 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친해지게 됐어요. 한 번씩 시부모님의 식당에 찾아가 일손도 도우면서요. 아유, 그냥 혼자 쉬엄쉬엄 해도 된다니깐. 나 걱정돼서 또 온 거야? 정말 애미 너밖에 없구나. 시부는 허리가, 시모는 또 무릎이 좋지 않으셨기에 통증이 심할 때면 번갈아 가며 한 번씩 일을 쉬셨는데요. 남편의 누나인 큰 시누인 결혼한 후 시매부와 돼지 갈비집을 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고 막내인 작은 시누인 솔직히 놀기만 좋아하고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에 저와 남편이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찾아가 일손도 도운 거예요. 두 분의 식당이 저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가끔은 퇴근길에 저 혼자 들러서 일손을 도울 때도 있었죠. 또한 전 시누이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결혼할 때 철부지 성격 때문인지 친구가 없던 작은 시누이를 위해 웨딩드레스 고르러도 함께 가지고 좋은 전세 매물을 찾아 함께 발품을 팔아준 사람도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축의한 돈 외에 결혼하던 작은 시누이에게 따로 100만 원도 쥐어줬었죠. 두 사람 다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게 시작해보니까 돈 없이 사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잘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생활비로 보탰어요. 전 그래도 시댁 3남매 중 우리가 형편이 가장 나으니 올케 언니로서 잘 챙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평소 너무 철이 없었던 시누이 언니 같은 마음으로 많이 걱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인지 시누인 그날은 웬일로 펑펑 울기까지 하며 제게 안겨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었어요. 그렇게 시댁뿐 아니라 친정에도 잘하고 아이들도 예쁘게 잘 키우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땐 대출을 조금 받아 자기 한의원도 개원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잔뜩 남았다 싶었건만 저희 큰아들이 17살이 됐던 해부터 자꾸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우선 큰 시누인 시매부와 함께 운영하던 돼지갈비집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다 결국 폐업을 했어요. 그때 빚도 크게 생겨 시누인 신용 불량자까지 됐었죠. 그동안 전 남편과 함께 시누이를 많이 도와줬었지만 폐업까지 우리가 막아줄 순 없겠더라고요. 형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좌절하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어떻게든 새로 일을 구하고 이 위기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신우이와 시매부는 가게 폐업 후 큰 빚까지 생기자 삶에 대한 의욕까지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집에 찾아가 조카까지 들먹이며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계속 신우의 집에 찾아가 닥달하며 직접 변호사 법무사를 알아보고 신우이가 개인 회생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죠. 물론 100%제 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일로 신우이 부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큰 신우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큰 신우인의 다음엔 작은 신우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죠. 원체 철이 없던 작은 신우인, 결혼 후 생긴 생각 없는 사치로 인해 작은 시매부와 계속 갈등이 생겼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던 전 그런 작은 신우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신우인 점점 저를 좀 불편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작은 신우이가 귀엽고 사고를 친 거예요. 나쁜 자식, 마누라가 돈 좀 가져다 썼기로 써니 그걸 이해 못 해주고 이혼까지 해? 작은 신우인 심해부 몰래 썼던 카드값을 또 돌려막다 결국 심해부와 함께 들고 있던 거액의 적금에까지 손을 댔다더군요. 심지어 그 적금을 다 털어서 밀린 빚을 갚고도 빚이 남았었다고 해요. 그 일로 결국 심해부는 신우이와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없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데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던 신우인,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꾸 심해부의 욕만 주구장창 해대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몇 번을 계속이요. 그 와중에 이제 남은 빚은 우리에게 갚아달라고 징징거리기까지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신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해야죠. 그렇게 사고치고 결국 이혼까지 당했으면 앞으로는 반성하고 성실히 빚 갚아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갚아달라고요? 갚아주면 또 사치하고 우리한테 또 손 벌리려고요? 아니, 세연이랑 오빠는 잘 살잖아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언니는 전에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열심히 살려다 힘들어진 거랑 생각 없이 사치하다 생긴 빚이랑 같아요? 형님넨 그 돈 우리한테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아가씨는 우리한테 갚을 생각도 없이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제발 철 좀 들어요. 그리고 아가씨 전 남편 욕도 그만 좀 하세요. 잘못해서 이혼당했으면 미안한 마음 가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에요? 저를 점점 어려워했던 작은 신우인, 억울한 듯 입술을 삐죽대긴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답답했던 건 큰 시누이와 시부모님이 작은 시누이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옳게. 얘가 속상해서 그냥 푸념 좀 하는 건데 그냥 좀 들어줘.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좀 야박해 보인다. 그래, 애미야. 그리고 너희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얘 남은 빚 좀 갚아주면 어디가 어때서. 형제끼리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내가 좀 철이 없긴 해도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야단치는 걸 좀 보기 안 좋구나.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가 보더군요. 결혼하고 가족이 된 지가 벌써 10몇 년인데 그리고 제가 작은 시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쓴소리도 못한답니까? 저는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에게도 볼멘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아가씨한테 뭐라고 했나요? 저도 전엔 좋게 좋게 말하다 아가씨가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도 말 못할 사이인가요? 제가 야박한 게 아니라 이런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두는 식구들이 오히려 아가씨를 더 망치는 거예요. 돈도 그래요. 누가 돈이 아까워서 못 갚아준대요? 이렇게 한번 갚아주기 시작하면 결국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일로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남편까지 제게 많이 서운해하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생각이 바른 줄만 알았던 남편도 저러니 정말 서운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뿐 아니라 점점 태도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젠 평생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살겠다더니 남편은 점점 친정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가서도 들어 누워만 있더군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잠깐 잘난 척만 하지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자기 부모님은 전보다 더 끔찍하게 챙기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고맙다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어요. 또 남편은 이젠 제가 여자로도 안 보이는지 자꾸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절 비교까지 해댔습니다. 야, 저 여자 몸매 좀 봐라. 누가 저 사람을 40대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우리 집 40대 아줌마는 영. 당신 또 TV 보고 나랑 연예인이랑 비교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데 대체 왜 자꾸 그래? 안 그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해. 그리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내 대학 동기들 와이프 사진만 봐도 죄다 연예인처럼 예쁘고 관리도 잘해. 다들 나처럼 결혼 일찍 한 사람도 없고 한의사 된 뒤에 어리고 예쁜 여자들 꼬셔서 옆구리에 꿰찼더라고. 내가 너무 풋사랑에 눈이 멀었었지. 에휴. 뭐?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 이거야? 나 좋다고 먼저 졸졸 따라다니고 절대 나 포기 못한다고 우리 친정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이 누군데? 내 친구들은 다 창창한 20대, 30대 시절에 꾸미고 놀러 다닐 때 난 당신하고 애들한테만 헌신하면서 살았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그딴 말 해대면 안 되지. 그리고 어리고 예쁜 애들이 마흔이 훌쩍 넘은 당신을 쳐다나 봐줄 것 같아? 주제 파악 좀 해. 그냥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대놓고 연예인들과 다른 집 아내들까지 들먹이며 저와 비교해대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게 저런 말을 해대던 남편에게 저희 애들도 제 편을 들며 화를 내줬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구박에도 멈추지 않고 이젠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계속 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더군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니 시부모와 시누이들은 또 모두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얘가 그런 말 한다고 너랑 이혼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냥 아쉬우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맞아요, 새언니. 그럼 오빠 눈에 평생 새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일 줄 알았어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기분이 상한다는데 계속 저런 행동을 하는 애들 아빠가 잘못된 거죠.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저렇게 해대는 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다들 편들어 줄 걸 들어줘야죠. 이렇듯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저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도 계속 멀어졌고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무려 20년이 넘게 가족으로 산 사이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시댁 식구들과 척을 지거나 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21살이던 해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 제가 암이요? 그것도 말기라고요? 저는 원래 별다른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통증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고 하기에 약을 처방받아 먹었었죠. 하지만 썩 효과가 없는 것 같던 와중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은 전 흉선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흉선암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했을 뿐더러 그렇게 건강했던 내가 말기암 상태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남편과 아이들은 완전히 눈물바다였어요.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의사인데도 당신 건강 하나 제대로 못 챙겼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못되게 좀 굴지 말걸. 정말 미안해. 특히 남편은 이제야 제게 미안한 건지 눈이 떠지지 않을 지경까지 오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도 제가 곧장 입원한 뒤 모두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그동안 서운한 마음이 많이 쌓였었는데 그들 역시 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우선 저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입원 후 항암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 가라니까. 어제도 왔으면서 또 왔어? 당시 대학생이던 두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학교 학원이 끝나면 거의 날마다 제게 달려와 단 30분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처음엔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자주 병원에도 오더니 한의원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하며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도 잘 안 한다고 제게 말하곤 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 또한 처음에만 눈물바다였지 점점 제 문병은 거의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에 살던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가 훨씬 자주 절 보러 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나중엔 전화를 해도 잠들어서 못 받았다, 퇴근하고 밥 먹느라 못 받았다 하며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귀찮다는 듯 빨리 끊으려고만 하더군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한 번은 남편에게 화도 냈었어요. 다른 환자들 보면 남편이나 아내들이 아예 상주하면서 간병해주는 집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서글픈 줄 알아? 내가 아예 여기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어떻게 하루를 안 올 때도 있어. 당신 마누라 지금 암 사기야. 목숨이 간당간당하다고. 당신 내 걱정도 안 돼? 당신 아프다고 나까지 잘 쉬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로 달려와 고생해야 돼? 낮엔 간병인도 있고 나도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당신 걱정되지. 근데 내가 온다고 뭐가 해결돼? 왜 괜한 걸로 나한테 짜증이야?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후 남편이 자기 태도가 좀 심했다며 나중에 먼저 사과를 해오기에 어찌저찌 잘 풀긴 했지만 역시나 이후로도 남편은 병원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데 몸은 아프지 마음은 괴롭지 정말 자괴감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선 치료에만 전념하며 힘겨운 투병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행히 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고자 했던 의지 덕분인지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던 상태였죠. 과장님, 휴직 중이신데 이런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과장님께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시 투병 때문에 장기 휴직 중이었던 전 회사 일로 직장 후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료는 집에 있는 제 노트북에 있던 자료더라고요. 하지만 딸도 학교 끝나고 곧장 학원에 가서 9시는 되어야 끝나던 날이었고 두 아들도 하필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각각 놀러 나갔던 날이었기에 애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 한운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죠. 그때가 오후 5시쯤 된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그날 마침 4시쯤 일찍 퇴근해 막 집에 도착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 노트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 말하며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애들한테 부탁하면 안 돼? 야,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못 들어줘? 그리고 집이라며 뭐가 바빠? 아니, 그냥 이거저거 집에서도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지.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퇴근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서재로 들어가
제 노트북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동안 자꾸 휴대폰 너머로 뭔가 그릇 소리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의아함에 물었어요. 집에 누구 있어? 애들 다 좀 늦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있긴 누가 있어. 그냥 TV 소리지. 찾았다. 이 파일 당신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면 된다 이거지? 지금 보내줄게. 그럼 끊는다. 나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오늘은 또 전화하지 마. 남편은 그런 제게 TV 핑계를 대더니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괜히 더듬는 말투하며 자꾸 전화를 끊으려던 반응하며 너무 수상했어요. 정말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나 그래서 집까지 누굴 끌어들인 건가 싶어 너무 찝찝하고 의심스러웠어요. 우선 직장 동료에게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송해준 자료를 전달한 전 찝찝한 기분에 이걸 어떻게 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 측의 외출 허락을 받은 후 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출발했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지 집에 진짜 누가 와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간 제 귀엔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병관아, 오늘 너희 애들 다 늦게 들어오는 거 맞아? 지들 엄마 아픈데 우리끼리 여기서 소고기 파티 벌였다고 너희 애들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누나. 막내는 학원 갔고 첫째 둘째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했으니까 늦게 들어오겠지 뭐. 에휴, 내 팔자야. 내 돈 벌어서 산 내 집에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마음껏 축하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거실에 있는 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인 것 같더군요. 저희 집은 현관에서 들어와 중문을 연 뒤 조금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 발소리를 죽이고 집에 들어가 몰래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왜인지 저와 애들에겐 비밀로 하고 시댁 식구들과 소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잔치라도 연 듯 음악까지 커다랗게 틀어놓고서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소리도 다들 못 들었던 거죠. 대체 왜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걸 내게 비밀로 했나 싶어 계속 대화를 들어본 전 너무 충격적인 내용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어요. 너무 툴툴댈 것도 없다 아들. 어차피 애미랑 같이 살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곧 끝 아니니. 말기암까지 걸린 애가 앞으로 살아봐야 몇 개월이나 더 살겠어? 물론 애미가 하늘로 간다고 애들 앞에서 좋다고 방방 뛸 수는 없겠지만 정 불편하면 큰애랑 둘째는 독립시키고 막내 앞에서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니? 새 여자 만나더라도 즐기기만 하고 재호는 막내 대학 보내면서 독립시키고 난 뒤에 해도 되잖아. 그건 그렇죠. 빨리 한 12살은 어리고 예쁜 새 여자 소개받아서 재혼하고 싶은데 아직 갈 길이 구말리네 어머니. 그래도 알턴이라도 곧 빠지는 게 어디예요? 그동안 늙고 볼 것도 없던 집사람이랑 사기 싫은 거 미안해서 이혼하자고 말을 못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시죠? 근데 집사람이 알아서 그런 가망 없는 병까지 걸려주니 드디어 혹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말이다. 애미가 우리한테 잘한 건 맞지만 갈수록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걔보다 돈도 훨씬 잘 벌고 잘 나가기도 훨씬 잘났는데 애가 알아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너랑 얘네들한테 훈수 두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야. 물론 그동안 든 정이 있으니 너도 우리도 애미 암 소식 들었을 때 슬퍼하긴 했다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아서 우리 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니? 맞아요. 이대로면 새 여자 만나려고 이혼하자고 안 해도 되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사별하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진짜 언젠가부터 집사람하고 너무 멋모를 때 결혼한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때 눈이 삐어서 집사람처럼 별 볼 일도 없던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만날 수 있었던 어리고 예쁜 여자들 죄다 놓쳤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래 그래. 같은 남자로서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다음 며느리는 아주 잘 사는 집 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네 바람대로
어리고 예쁘면서 순종적인 애가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오늘은 미리 네 새 출발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니까 다들 술 아끼지 말고 잔뜩 먹고 죽자. 자자, 다들 잔들 들어. 건배!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그들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기암에 걸린 제가 얼른 세상을 떠나기만을 바라며 그날 축하 파티까지 열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마 제발저려서 제게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아예 숨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지만 저와 헤어지고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자기 아내가 얼른 세상 떠나기만을 바라며 시댁 식구들과 파티까지 연답니까? 그 엄청난 제 배신감을 뒤이어 시누이들이 입을 열며 더욱 불려주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우리끼리 신나하니까 올케한테 좀 미안하네. 나 힘들 때 올케가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아이 뭐 근데 어쩌겠어. 병관이 네가 싫다는데. 솔직히 올케가 너에 비해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상대가 안 되지 언니. 나도 솔직히 새언니한테 고마운 게 있긴 했지만 진짜 내 친언니도 아니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건 진짜 불편했어. 오빠, 새언니랑 사별하면 나 돈 좀 해주면 안 돼? 아, 이젠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그들 모두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건만 그들은 그냥 생판 남, 아니 절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던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로 박차고 들어가 거실에 깔려있던 상을 와장창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곤 바닥에 나뒹굴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닥치는 대로 들어 경악한 그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대체 여긴 언제 온 거야? 애미야. 어휴, 그만하거라. 빈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전 이젠 씩씩대며 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 다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21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내가 암을 이겨내길 바라긴커녕 얼른 저 세상 가기만을 바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티까지 열면서 당신들이 사람이야? 야, 나병관. 너 이러려고 내가 우리 성태 가졌을 때 제발 결혼하자고 빌었니? 내가 너 하나 믿고 결혼해서 어떤 개고생을 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여보, 대체 병원에선 언제 나온 거야? 우선 진정 좀 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가족인 줄 알았던 인간들이 알고 보니 인간의 탈에 쓴 벌레들인 걸 알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할 때 가게 폐업하기 전까지 일손 돕고 두 사람 병원 모시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또 이 인간이 대학 다니고 타지에 가 있던 그 세월 동안 혼자 두 분 챙기고 애들도 다 키운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형님도 아가씨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 앞에서 악마도 울고 갈 거야, 이 끔찍한 인간들아.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어? 왜? 내가 얼른 하늘로 가야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다던 새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참 추하고 찌질하다.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으면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말하지. 음침하게 뒤에서 사별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랬으면서 어디서 착한 척이야? 이 천벌받을 인간아. 난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 증오스러워서라도 절대 눈 안 감고 이까지 남 이겨내버릴 거야. 저는 술을 잔뜩 뒤집어 쓴 그 인간들을 향해 있는 힘 없는 힘 전부를 짜내 악을 썼습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제 눈도 못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경매열로 가득 찬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약속이 일찍 끝나서 좀 일찍 들어왔더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랑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빨리 눈 감기만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파티까지 열었다고요? 성태야.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모를 큰아들이었어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막 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을 무렵 아들이 집에 들어온 것 같더군요. 저에 이어 큰아들까지 등장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우르르 집 밖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들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도망간 뒤 집에 덩그러니 남은 남편을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자꾸 실망만 했는데 아예 저한테 정까지 뚝 떨어지게 만들어주셨네요. 짐승도 잘해준 은혜는 못 잊는 법이라던데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태야, 아버진 제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저요, 희미하지만 어릴 때 기억 몇 개는 아직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혼자 저랑 성호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어하셨는지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저보다 훨씬 잘 기억해야 했을 아버진 이미 그 모든 순간을 저버린 뒤였네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으로 배신한 순간 아버진 자식들인 우리도 잃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 이제 평생 아버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 겁니다. 아들은 남편의 말을 완전히 차단한 채 엄청난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 아들의 말에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건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렇게 잠시 오랜 침묵이 흐르는 동안 큰아들처럼 약속을 좀 일찍 끝낸 둘째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째는 엉망진창이 된 집과 집에 와 있는 절 보며 놀라더니 이내 큰아들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곤 남편을 경멸어린 눈초리로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이 서러웠는지 울상인 표정으로 절 보더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시도했어요. 여보, 난 그냥 솔직히 욕심이 좀 났었어. 나도 너무 일찍 당신하고 결혼하지만 않았으면 다른 의사들처럼 여자도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솔직히 나 정도 능력 있는 남자들은 시끄러워. 내가 그 되도 않는 변명을 왜 들어줘야 돼? 입 닫고 내 말이나 잘 들어.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말을 뚝 끊어버렸어요. 조금 들어보니 어차피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곤 조금 전 머릿속으로 정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죠. 난 절대로 암에 지지 않고 당신보다 단 하루라도 더 오래 살 거거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사별은 못하고 당신이 원하는 이혼을 해줄게. 근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내 노력도 단단히 한몫한 거 알지? 난 앞으로 애들 대학 학비도 다 내주고 우리 애들 결혼까지 아주 떵떵거리면서 시켜줘야 하니까 이 집이랑 재산도 듬뿍 내놔. 이 집에 재산까지 많이 달라고? 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현실적인 돈 얘기에 남편은 글썽거리던 눈물은 쏙 들어간 채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대출 하나 없는 브랜드 아파트던 그 집부터 원하는 재산 분할 비율까지 전부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질색했어요. 그렇게나 많이? 여보,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아직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 마누라가 죽기만을 바랬던 인간이 과연 바람보다 잘못을 덜한 인간일까? 난 당연히 내가 받아내야 할 몫을 받아낼 뿐이야. 당신하고 당신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의 괘씸함까지 전부 더해서. 그치만 못 내놔? 내가 어디 매일매일 환자복 입고 링거까지 맞고 있는 상태로 당신 한의원 문 앞에 죽치고 서서 떠들어 볼까? 이 한의원 원장은 없이 살 때 그렇게 자기를 내조하고 혼자 애들까지 키운 마누라가 저 세상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파렴치 아닙니다. 말기암에 걸린 마누라 얼른 저 세상 가라고 시댁 인간들과 잔치까지 연 쓰레기입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 다 붙잡고 폭로 한번 해줘. 전 그 와중에도 계산질하던 남편에게 더 화가 나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런절 제 두 아들이 거들어졌죠. 지금 어머니께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무슨 염치로 저울질을 해요? 우린 아버지가 이미 사람으로도 안 보이지만 여기서 더 추하게 굴지 마세요.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랑 이혼하고 누굴 만난다고 한들 그 여자가 어머니만큼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신 멀쩡한 여자가 50이 얼마 남지도 않은 아버지랑 그냥 사랑 하나로 재혼해 주겠어요? 다 돈만 노리는 거지. 그렇게 돈으로 머리 텅텅 빈 여자들 꼬시고 살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제야 후회하고 어머니 그리워하겠죠? 먼 훗날 아버지 장례식에 자식인 우리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는 꼴이나마 보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혼하세요.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라고요. 우린 이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우니까. 남편은 그런 애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더 늦기 전에 다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했기에 그런 남편을 두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착한 아들들은 그런절 병원까지 바래다 주고 침대에 누운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위로해 주었죠. 어머니, 어머니께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 무조건 어머니 편이니까 아버지랑 친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아들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남편에게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제게 사과 한 번 없었고 남편과 전 그 길로 가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습니다. 한의원에 알려지는 게 무섭긴 무서웠는지 아니면 애들의 말에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남편은 결국 제가 요구한 조건들을 모두 들어줬죠. 그 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애들은 남편을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줄 알았건만 전 남편은 한 가지 관문을 더 넘어야 했습니다. 친정 아빠가 참다 참다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 남편의 한의원에 쳐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빤 그놈의 한의원으로 쳐들어가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네요. 네가 감히 평생 네 놈이랑 네 놈 집안에 헌신하다 말기암까지 걸린 우리 딸을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 뭐? 젊고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고? 꽃보다도 더 고왔던 우리 딸 임신시키고 데려갈 때 너 반대하던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결혼 허락만 해주면 평생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책임지고 산다고 했지? 근데 책임은 고사하고 얼른 저 세상 가라면서 잔치까지 벌여? 그런 놈이 아픈 환자들 고친다고 이러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말세가 어디 있어? 장인어른,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저랑 나가세요. 네? 이젠 생판 남인데 장인은 무슨 장인이야? 이건 놔. 여러분, 여기 한의원 앞으로 다니지 마세요. 이런 파렴치하니 돈을 벌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다 큰 자식 둔 분들도 많을 텐데 같은 부모로서 이 내 원통함 좀 알아주세요. 그때 아빠의 호소가 제대로 먹힌 건지 전 남편의 한의원은 그 뒤 망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많이 환자가 줄어 고용했던 페이 닥터도 결국 내보내야 했다더군요. 이혼한 지 몇 달 뒤 전 남편이 제게 전화해 직접 하소연하듯 말해줬죠. 분명 한의원 와서 난동 안 부리는 조건으로 그 돈들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대로 계속 가다간 적자 못 면하고 나중엔 문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난 약속 지켰다. 우리 아빠가 거기까지 찾아갈 줄은 나도 몰랐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게 우리 아빠가 그러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라도 한번 빌었어야지. 양심 없는 놈아. 끊어. 아직도 암투병 중인 제게 전화해 하는 말이 고작 저 따위 말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혼한 지 1년하고도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행히 전 아직 무사히 살아있습니다. 전 남편의 전화를 받기 한 달 전엔 드디어 암세포 크기가 줄어 수술도 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전 남편과 갈라서고 나니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많이 사라져 더 건강해진 기분도 들곤 하더라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항암 치료 받을 때만 며칠씩 입원해 있곤 해요. 이렇게 계속 상황이 좋아지면 머지않아 복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자기들끼리 인터넷을 찾아 암에 좋다는 식단을 제게 짜주기도 하고,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얼른 달려오는 등 절 정말 살뜰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들을 제배로 낳았다니 가끔은 정말 흐뭇해지곤 해요. 전 남편은 한 번씩 애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모양인데 아이들은 전 남편의 연락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더군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전 남편에게 내려진 진정한 천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제가 전 남편에게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는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전 이혼한 후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에겐 완전히 신경을 끊었어요. 우선 제가 살아남는 데에만 집중하고 어떻게든 건강히 살아남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지만 전 지금껏 잘해왔듯 앞으로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는 모습을 아주 건강하게 지켜보다 노화로 세상을 떠나는 게 제 꿈이랍니다. 어머니, 아버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어리고 예쁜 여자들 꼬시고 다니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분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잃은 거에 대한 후회조차도 안 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제게 뾰로통한 얼굴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당장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절 잃은 일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좋은 아내였고 며느리였다고 자신할 수 있는 만큼 언젠가 분명 그들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저 이상으로 자신을 위하고 아껴준 아내를 절대 만날 수 없을 테고 그건 시댁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특히 늙고 병들며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을 더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는데 그때 저도 자식들도 모두 잃은 전 남편의 후회가 얼마나 뼈저릴지 기대가 되네요. 그 통쾌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전 앞으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삶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절 안쓰럽게 보며 묻기도 해요. 과거 친정 부모님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전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전 그 질문에 대해선 언제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답니다. 저는 몇 번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무조건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할 거라고요. 물론 전 남편 자체만 보면 지난 제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놈과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놈이라는 똥을 밟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놈으로 인해 아이들을 만나고 또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 있었으니 저는 과거를 후회하며 살기보단 그냥 앞으로의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분명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얻는 행복도 많을 테니까요. 부디 많이 후회도 하고 행복도 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감사한 시간이 쭉 이어지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럼 전 신년을 맞아 올해도 건강히 살아남고자 하는 소망을 이 사연에 담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